최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남의 번쩍이는 통유리 사무실 안. 그의 값비싼 양복은 땀으로 축축했고 귓가에 꽂힌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투자자들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해외 선물 투자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전화를 끄는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수십억 원의 빚, 사채업자들의 압박,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탈출구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외제차를 몰아 익숙하면서도 낯선 동네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마천루를 뒤로하고 차가 북촌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시간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간 듯했다. 그는 이곳의 느리고 고요한 공기를 견딜 수 없었다. 마치 실패자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낡지만 기품 있는 한옥 한 채 앞에 차를 세웠다. 그의 아버지 최민준 장인이 사는 집, 그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가 육중한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나무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의 아버지 최민준은 마루에 앉아 거대한 대들보가 될 목재를 손보고 있었다. 대패를 쥔 그의 손은 굵고 투박했지만 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손길은 마치 연인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고 정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몇 남지 않은 살아있는 인간 문화재, 대목장 다무장이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의 눈에 아버지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센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집은 그저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에 자리 잡은 돈 안 되는 낡은 고물 덩어리일 뿐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최민주는 아들을 보고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대패질을 한 번 더 하고 나서야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왔느냐? 부자 사이의 대화는 늘 어색했다. 지우는 안부를 물을 여유도 인내심도 없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이 집을 파셔야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투자 제안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여기에 최신식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편하게 살아야죠. 그는 마치 아버지에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개발 계획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의 눈은 집의 아름다운 곡선이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의 평수와 예상 수익률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아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나자 그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집은 팔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집은 부동산이 아니다. 지훈아, 이 집은 우리의 뿌리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아들의 마지막 희망이 아버지의 그 완고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지훈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의 억눌려왔던 불만과 아버지의 가난한 삶에 대한 경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는 먼지 쌓인 작업장과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이 낡은 집이 아버지의 전부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갇혀서 사실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세요. 아들은 밖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아버지는 고작 썩은 나무 토막이나 끌어안고 계시잖아요. 정말 한심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말들이 최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최민준은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깊고 무거운 슬픔이 서렸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자
아들의 천박한 가치관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대패를 잡았다. 슥, 슥, 고요한 마당에 오직 대패가 나무를 깎는 소리만이 마치 노인의 흐느낌처럼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고 아픈 것이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그 침묵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돌아섰다. 그는 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며 마지막까지 아버지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그가 급하게 나가느라 대문 옆에 붙어있는 작고 낡은 명패 하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카메라는, 아니, 작가의 시선은 그가 보지 못한 명패 위에 잠시 머문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2호 가회동 최씨 고택 관리자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최민준. 지우는 자신의 발로 수백억 원의 가치를 걷어차 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를 몰아 사라졌다.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뿌리를 모두 무시했다. 그리고 그 무지는 곧 그를 더 깊은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아들이 폭풍처럼 떠나간 후 최민준의 고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먼지 쌓인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아내와 아직 세상의 탐욕에 물들기 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대패질을 흉내내던, 나무를 사랑했던 아이.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의 눈에서 나무의 결이 아닌 돈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그는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을 원망했다. 그들의 사이에는 세월이라는 강이 너무나도 넓고 깊게 흐르고 있었다. 한편 태상건설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강태석 회장은 자신이 건설할 거대한 마천루의 3D 모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스카이라인을 꿈꾸는 그의 구상 속 단 한 곳. 북촌의 낡은 한옥 한 채가 눈엣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그 집의 가치를 몰랐다. 그에게 그 집은 그저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치워버려야 할 마지막 장애물일 뿐이었다. 최민준이라는 늙은이가 버티고 있다고 강태석이 옆에 서 있던 박 이사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회장님, 아들놈은 거의 넘어왔는데 늙은이가 문제입니다.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강태석이 비웃었다. 정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제안해. 늙은이들은 아파트와 연금을 좋아하지. 최고급으로. 그래도 안 되면 늙은 나무는 불이 잘 붙는다는 걸 알려주도록 해. 며칠 후 최민준의 고요한 한옥 앞에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박 이사가 값비싼 선물 세트를 들고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정중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값을 매기기 위해 대상을 훑어보는 감정사의 그것과 같았다. 최민준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이사는 극도로 공손한 태도로 최민준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장인의 명성과 집의 아름다움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다. 그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사진이 담긴 브로슈어를 펼쳐 보였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편안한 곳에서 노후를 즐기실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과 땅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이 펜트하우스와 함께 평생 쓰셔도 남을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현대식 작업실도 최고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최민준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손수 끓인 차를 손님에게 대접하고 브로슈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집은 제 것이 아니라 제가 잠시 맡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 이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에서 가면 같은 공손함이 벗겨지고 차가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초의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희 강 회장님은 전통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건설하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미래는 우리가 좋든 싫든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낡은 목조 기둥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택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래된 목조 건물은 불이 참 쉽게 붙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더 이상 사업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최민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슬픔에 잠겨있던 눈빛이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을 상대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화는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시오. 그의 무미건조한 목소리. 그것은 꺾이지 않은 의지를 보여주는 미묘한 방역이었다. 박 이사는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저택을 떠났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늙은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플랜 B로 가야겠습니다. 그 아들놈, 지금 바로 연결해. 최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의 집의 평화는 이제 외부의 적에 의해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거닐며 수백 년의 세월이 깃든 대들보와 기둥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문과 이 나라 역사의 한 조각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탐욕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고독한 수호자였다. 최지우는 악맥의 영혼을 팔았다. 그는 태상건설의 박 이사를 고급 룸살롱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만났다. 강태석 회장의 제안은 그의 절박한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부할 수 없이 달콤했다. 자네의 모든 빚을 우리 태산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네. 박 이사가 말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질 주상복합 건물의 지분 10%를 자네의 이름으로 돌려주지. 대신 자네는 아버지를 설득하게, 아니,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 집을 우리에게 넘기도록 만들게. 벼랑 끝에 몰려있던 지훈에게.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뿌리를 돈과 맞바꾸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공모자가 된 것이다. 한편 최민준의 고택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문화재청에서 나온 젊은 학예사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등록된 민속문화재에 대한 5년 정기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최민준 선생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순한 공무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오래된 나무의 숨결을 느끼고 그 안에 담긴 역사를 읽어내려는 듯한 깊은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최민주는 퉁명스러운 태도 뒤에 그녀의 그 진심 어린 열정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자신의 작품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이서연의 실태조사는 곧 스승과 제자의 깊이 있는 건축 강의로 변해갔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다. 선생님, 이 대들보는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겹초맞춤 기법이군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 기둥에 사용된 목재는 지금은 거의 구할 수 없는 금강송 중에서도 최고급 춘향목이 맞지요. 최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이 집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혼자서만 간직해왔던 집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건축 이면에 담긴 철학을 설명해 주었다. 자연의 바람길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대청마루의 과학적인 원리, 처마의 각도를 조절하여 계절에 따라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상들의 지혜. 이서연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경외감에 휩싸였다. 이 집은 단순한 서울시 민속문화재가 아니었다. 이곳은 수백 년에 걸친 장인들의 혼과 최민준이라는 마지막 대목장의 천재성이 결합된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다. 그녀는 이 집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의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그녀는 조사를 하던 중 집의 담장 너머에서 시작된 대규모 건설 공사를 발견했다. 태산건설의 프로젝트였다. 중장비가 땅을 울리는 진동이 낡은 한옥의 기둥을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다. 선생님, 저 진동은 이 집의 구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공사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였다. 아들 지훈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서연을 보고 잠시 경계했지만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손자를 이용하여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보세요. 민수가 이 낡고 먼지 쌓인 집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갇혀 사실 겁니까? 이 아이에게 이런 초라한 유산만 물려주실 건가요? 그의 말은 사랑하는 손자를 방패 삼아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밤 두 개의 다른 공간에서 이 집을 둘러싼 두 개의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문화재청 사무실로 돌아온 이서연은 열정적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가회동 최씨 고택을 지방문화재가 아닌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긴급 보고서였다. 그것만이 태산건설 같은 거대 자본으로부터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패였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달빛이 비치는 고택의 마당에 홀로 앉아있는 최민준. 그의 귓게는 아들이 남기고 간 잔인한 말들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담장 밖에 거대한 탐욕과 담장 안에 비정한 아들, 양쪽에서 시작된 전쟁을 홀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태산건설의 공격은 교활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합법적인 무기들을 동원하여 최민준의 고요한 일상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소음이었다. 고택과 담장을 맞댄 인접 부지에 태산건설의 마천루 공사가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대한 굴착기가 땅을 파고 철근을 내리치는 소음이 고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조용한 아침의 새소리는 굉음에 묻혔고 마루에 앉아 명상에 잠기는 평화로운 시간은 빼앗겼다.
진동은 낡은 한옥의 기둥과 석가래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집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공격은 법률이었다.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왔다.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낡은 목조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고 담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주변 건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이었다. 최민주는 평생을 이 집을 관리하며 단 한 번도 안전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태상건설이 고용한 최고의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교묘하게 조작된 법률 조항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수많은 서류와 소명 자료들을 준비해야 했고 그의 시간과 정신은 무의미한 행정 절차 속에서 소모되었다. 세 번째 공격은 여론이었다. 지역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북촌의 알박기 노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다. 문화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심. 기사 속에서 그는 존경받는 인간 문화재가 아닌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노인으로 매도되었다. 태상건설은 자신들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선량한 기업으로 포장했고 최민주는 그들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방해꾼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공격은 아들 지훈에게서 왔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심리 공격이었다. 그는 태상건설이 제기한 법률 문제를 들먹이며 아버지를 압박했다. 아버지, 보세요. 이 복잡한 서류들, 연세 드신 아버지가 어떻게 다 처리하시겠어요? 그냥 저한테 맡기시고 편안한 아파트로 가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릴게요. 그의 말은 아버지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아버지를 무능하고 늙은 존재로 취급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는 여론의 공격을 이용했다. 인터넷 좀 보세요.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평생 쌓으신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땅에 떨어졌어요. 이 모든 게 이 낡은 집 때문이에요. 최민주는 묵묵히 모든 공격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집이 가진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삶이 가진 의미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서연 학예사는 그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가 문화재청의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어떻게든 그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해 태상건설의 법률 공격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어 주었고 자신의 SNS를 통해 태상건설의 부당한 여론몰이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그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최민주는 홀로 마루에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처져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최고급 요양원의 화려한 브로슈어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 최고의 장소를 알아봤어요.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 여기서라면 더 이상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은 아버지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취급하여 강제로 감금하겠다는 마지막 통보나 다름없었다. 최민준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를 꺼내와 아들의 눈앞에 내려놓았다. 괴짝 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수십 개의 정교한 목조 건축 모형들이 들어있었다. 경복궁의 경회루,
불국사의 다보탑,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목조 건축물들이 그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눈에는 이게 그저 나무 토막으로 보이느냐, 돈보다, 아파트보다 못한 것이냐. 그것은 아들의 가치관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슬픈 질문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이나 존경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낡은 물건들을 향한 차가운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괴짝을 발로 툭 찼다. 그래서요, 이게 아버지 빚을 갚아줘요. 아니면 제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 순간 최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아들 지훈이 남기고 간 모욕의 말들은 최민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는 그에게 새로운 투지를 불어넣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버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이 집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한편 문화재청의 젊은 학예사 이서연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가 제출한 가회동 최씨 고택국가지정 보물 승격 긴급심의 요청 보고서는 관료주의의 높은 벽과 태산건설에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식적인 절차가 막혔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움직일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주말도 반납한 채 국립중앙박물관의 낡은 서고와 규장각의 방대한 자료실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회동 최씨 고택의 역사적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단순했다. 조선 후기 왕실의 몫이었던 최씨 가문의 선조가 지은 집. 대대로 그 후손들이 살아오며 원형을 잘 보존한 전통 한옥. 하지만 이서연의 직감이 이 평범한 기록 뒤에 무언가 더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의 건축 양식에서 발견했던 몇 가지 의문점들을 놓치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대 부가의 한옥이라고 하기엔 유독 많았던 비밀스러운 공간들과 방어에 용이한 독특한 구조. 그녀는 탐정처럼 아주 작은 단서들을 추적해 나갔다. 그녀는 집안의 대들보에 새겨져 있던 희미한 낙서 같은 문양을 기억해냈다. 최민준 장인조차 그 의미를 모른다고 했던 그 문양. 그녀는 그 문양을 사진으로 찍어 온갖 문양과 암호에 대한 자료들과 대조했다. 며칠간의 밤샘 연구 끝에 마침내 그녀는 한 낡은 독립신문 기사의 귀퉁이에서 바로 그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상해 임시정부의 비밀 요원들이 사용했던 암호 표식이었다. 백송 바이송, 즉 흰 소나무라는 이름의 비밀 결사 조직. 그들은 국내에 잠입하여 군자금을 모으고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송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한 역사학자가 남긴 비망록에서 결정적인 기록을 찾아냈다. 경성의 심장부, 가회동의 한 고택에 우리의 비밀 아지트가 있다. 그 집의 주인인 최 씨는 대대로 왕실의 몫이었던 인물로 그의 손을 거쳐 집은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요새로 개조되었다. 마루 밑에는 무기를 숨길 수 있는 비밀 창고가, 벽 속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의 집은 단순한 전통 가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투사들의 심장이었던 신성한 역사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최민준의 선조들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바쳐 독립운동을 도왔던 위대한 애국자였던 것이다. 최민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저 선조들이 물려준 집을 평생을 바쳐 묵묵히 지켜왔을 뿐이었다. 그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파수꾼이었다. 이서연은 발견한 자료들을 들고 곧장 최민준에게 달려갔다. 자신의 집이 가진 비밀스러운 역사를 전해 들은 최민준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마루에 주저앉아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기둥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들에게 받은 상처의 눈물이 아니었다.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과 자신이 지켜온 삶에 대한 깊은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겠군. 최민준의 목소리에 이전에는 없었던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서연은 즉시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녀는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여론이라는 더 큰 힘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기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독립운동의 심장, 잠들어 있던 역사를 발견하다. 태산건설, 돈 때문에 민족의 성질을 파괴하려 했나.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태산건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최민준의 고택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강태석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젊은 학예사 하나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망쳐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더러운 돈으로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한번 불붙은 민족적 자긍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아들 최지훈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강태석의 비밀스러운 호출을 받았다. 강태석은 그의 앞에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든 동화방과 함께 위임장 하나를 내려놓았다. 자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수 있는 서류일세. 자네의 도장만 있으면 돼. 이 돈을 받고 아버지를 버리든 아니면 이대로 아버지와 함께 몰락하든 선택은 자네 몫이야. 그것은 악마의 마지막 유혹이었다. 이서연의 기사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최민준의 고택은 하룻밤 사이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이어졌고 역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는 태산건설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피켓이 세워졌다.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잠시나마 그와 그의 집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강태석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늙은 목수 하나와 젊은 학예사 하나의 손에 망쳐지고 있었다. 여론의 눈이 무서워 대놓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더 교활하고 더 비열한 방식으로 최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 주변에서 이상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담벼락에 쓰레기를 던지고 고성을 질렀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수백 년 된 창호지를 찢어 놓았다. 집 앞으로 연결된 수도관이 우연히 파열되어 마당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저 사소한 사고나 주치자의 행패로 종결될 뿐이었다. 그것은 최민준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기 위한 계산된 괴롭힘이었다. 한편 최지훈은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뉴스에서 영웅처럼 칭송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강태석이 건넨 현금 가방과
자신의 재정적 파멸이라는 더 큰 공포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태석이 그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 강태석은 위협 대신 동정심을 가장한 교활한 논리를 펼쳤다. 지훈 씨, 안타깝네. 자네 아버지가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는 바람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될 거야. 정부가 일단 개입하면 그 집은 헐값에 강제 수용되고 말 걸세. 자네나 나나 빈손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 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자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이것은 자네 아버지를 위해서이기도 하네. 그가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전에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아들인 자네가 도와드려야지. 그의 말은 아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마비시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지훈은 결국 자신의 탐욕과 공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버지를 파멸시킬 마지막 비수를 자신의 손에 쥐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태석이 건넨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갈등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표를 향한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태상건설과의 매매 계약서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럼 아버지도 저도 모두가 편해질 수 있어요. 최민주는 아들이 내민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서.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아들인 자신이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법이 허락한 가장 잔인한 아들의 칼이었다.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면 전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도 이미 준비해뒀어요. 그 순간 최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외부의 적이 가하는 위협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살과 피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는 이 현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아들을 향한 마지막 남았던 슬픔과 연민이 차가운 경멸로 바뀌어갔다. 그는 아들을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니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는 아들이 내민 서류 뭉치를 받아 두 손으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반으로 찢어버렸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지훈은 아버지의 그 마지막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마지막 다리가 완전히 불타버렸다. 그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최민주는 홀로 작업실에 서 있었다. 그는 배신당했고 고립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부서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필사적인 방역을 준비해야만 했다. 아들 지훈이 남기고 간 배신감의 잿더미 속에서 최민주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평생과
선조들의 유산을 지켜야 하는 대목장 다무장 최민준으로 돌아왔다. 수세에 몰려있던 늙은 사자는 마침내 방역을 결심했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향나무 궤짝을 열었다. 궤짝 안에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인맥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빛바랜 명함과 낡은 수첩들. 거기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평생을 묵묵히 나무만 깎으며 살아왔지만 그의 작품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곳들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청와대 상춘제를 보수했고 불에 탄 숭례문을 복원했으며 수많은 재벌 총수들의 비밀스러운 전통 가옥을 지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의 명예를 이용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최고의 장인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은 무형의 자산을 이 싸움의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장 먼저 대학 시절부터 막역한 친구이자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원로인 이 교수를 찾아갔다. 이 교수는 최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다. 민준이, 자네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네. 자네의 집은 이 나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야. 학자로서 내 양심을 걸고 자네를 돕겠네. 다음으로 그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문화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는 장관의 선친 묘역에 있는 제시를 지어준 인연이 있었다. 그는 장관에게 태산건설의 만행과 문화재청의 무기력함을 질타했다. 장관은 그의 불호령에 진땀을 흘리며 즉시 재조사를 약속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학계와 정계에 존경받는 원로들이 하나둘씩 최민준을 지지하고 나섰다. 최민준 대목장과 그의 고택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서연 학예사는 그의 가장 헌신적인 참모였다. 그녀는 최민준의 방역에 날개를 달아줄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선생님, 이 집의 가치를, 이 집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바로 이 고택에서 살아있는 전통 건축 박람회를 여는 것이었다. 최민준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작업실을 세상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심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건축학도들과 역사학자,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행사가 열리는 날, 최민준의 좁은 골목은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최민준은 그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장인의 작업복이 아닌 깨끗한 한복을 차려입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집의 구석구석을 직접 안내하며 그 안에 숨겨진 과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를 설명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부재들을 결합하는 전통 방식인 결구법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는 마루 밑에 비밀스러운 통풍구를 열어 에어컨 없이도 집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자연 냉방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했다. 사람들은 경탄했다. 그들은 눈앞에서 낡고 초라하다고만 생각했던 한옥이 사실은 최첨단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강태석 회장과 아들 지훈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석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최민준이 만들어낸 여론의 방패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법률적, 물리적 압력보다도 더 단단했다. 아들 지훈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는 평생을 한심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위엄과 존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신념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강태석이라는 악마의 배에서 내릴 수 없었다. 박람회는 대성공이었다. 여론은 완전히 최민준의 편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최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태석 같은 인간은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더 잔인한 방식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그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행사의 마지막 날 저녁, 최민준은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기자들 앞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은 이 집의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집이 간직해 온 진짜 비밀을, 이 집의 심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준의 폭탄 선언에 고택의 마당을 가득 메운 군중들이 술렁였다. 이서연이 초대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늙은 장인의 다음 행동을 주목했다. 최민준은 사람들을 이끌고 집의 가장 깊숙한 곳, 볕이 잘 들지 않는 북쪽의 작은 서재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책과 먼지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은 그곳이 바로 이 집의 심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유난히 굵고 오래되어 보이는 기둥 앞에 섰다. 이 집의 모든 기둥은 살아있는 나무처럼 각자의 역할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이름은 백송 바이송입니다. 이서연의 눈이 커졌다. 백송, 그녀가 낡은 비망록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비밀 독립운동 결사 조직의 이름이었다. 최민준은 기둥의 특정 부분을 손으로 짚었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온기가 있었다. 그는 그 온기를 특정한 순서에 따라 3번 짧게 그리고 1번 길게 눌렀다. 마치 모수부호를 보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군중들 사이에서 실망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최민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옆 삐걱거리는 마루의 특정 지점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 그 순간 덜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바닥의 일부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지하실로 향하는 비밀 계단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군중들은 경악했다. 전통 한옥의 구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서양식 기계 장치와 결합된 비밀 공간이었다. 제 선조께서는 당대 최고의 목수이자 서양의 신문물에도 능통했던 분이셨습니다. 최민준이 말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이 집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 요새로 만드셨던 겁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사람들을 이끌어 비밀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 100년 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지하실의 벽에는 낡은 태극기와 함께 독립투사들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무정이와 인쇄기가 녹슨 채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이제는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은 독립신문의 뭉치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의 오동나무 괴짝 안에는 이 집이 가진 가장 위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이 집의 주인이자 비밀결사 백송의 수장이었던 최민준의 증조부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군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영수증, 그리고 비밀 요원들의 명단이 담긴 장부였다. 이것은 더 이상 정황이나 추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집이 독립운동의 심장이었음을 증명하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다. 이서연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 모든 광경을 인파의 가장자리에서 최지훈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초대를 받고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악을 비웃어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심한 노인의 고집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자신의 뿌리가 가진 위대한 역사였다. 그는 자신이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 단순히 낡은 집과 땅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신념과 역사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가 평생을 쫓았던 돈과 성공이 이 위대한 역사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태석 회장이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아버지가 미쳤나? 당장 방송을 막아. 강태석의 분노의 찬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홀린 듯이 낡은 태극기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작고 초라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등이 그날따라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발견은 즉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뉴스가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은 최민준의 고택과 그 안에 숨겨진 독립운동의 비밀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비밀 지하실의 발견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최민준의 고택은 하룻밤 사이에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온 국민이 지켜야 할 민족의 성지 시행디가 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성지를 파괴하고 그 위에 마천루를 지으려 했던 태산건설은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태산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정부와 문화재청은 더 이상 이 사안을 외면할 수 없었다. 문화재청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단 며칠 만에 가회동 최씨 고택을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지정보물, 즉 국보구호바우로 승격시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그 어떤 개발의 위협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보호받게 되었다. 강태석 회장이 쌓아 올린 탐욕의 마천루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국보로 지정된 부지에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막대한 투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의 과거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의 제국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최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태산건설로부터 약속받았던 부푼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의 보물을 팔아넘기려 한 페류나로 낙인 찍혔다. 그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돈이나 명예의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삶이 실패했다고 믿어왔다. 돈도 권력도 없는 그저 낡은 집에 갇혀 사는 고집센 늙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과 세상이 잊어버린 더 위대한 가치를 평생을 바쳐 묵묵히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돈 몇 푼에 그 위대한 유산을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파괴하려 했다. 며칠 밤낮을 괴로움 속에서 보낸 끝에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북촌의 고택을 찾았다. 그가 대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말없이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거운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그 눈빛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의 울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규이자 너무나도 늦어버린 아들의 참회였다. 최민주는 엎드려 우는 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향한 원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 없는 부성애가 마지막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아들을 내친다면 아들은 평생을 죄책감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는 천천히 아들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아들의 등을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말없이 쓸어주었다. 일어나거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참회를 받아들이겠다는 아주 작은 용서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오랜 세월을 넘어 비로소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처, 후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강태석 회장은 구속되었다. 그의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고택은 안전해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고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독한 침묵이 아니었다. 강태석 회장의 구속과 태상건설의 몰락으로 최민준의 집을 둘러쌌던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났다. 고택은 국보로 지정되어 국가의 영구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비밀 지하실에 잠들어 있던 독립운동의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국민들에게 역사의 위대함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최민준과 아들 지훈의 시간은 여전히 폐허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용서는 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부서진 신뢰의 조각들을 다시 붙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최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과 차, 그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 그는 화려했던 강남의 투자 전문가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고택으로 들어왔다. 그가 경멸했던 그 낡고 초라한 집으로.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이자 그가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한 참회의 공간이었다.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는 묵묵히 집안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군부를 지폈다. 그는 몸을 움직이는 고된 노동 속에서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탐욕과 허영심을 씻어내려 노력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최민주는
작업장에서 손상된 기둥 하나를 교체하기 위한 목재를 손질하고 있었다. 지우는 멀리서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이 얼마나 고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나무를 다루는 아버지의 손길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민주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계산이 없었다. 그저 배우고 싶다는 진심 어린 열망이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손대패를 아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날 이후 최지우는 아버지의 유일한 제자가 되었다. 그는 화려한 양복 대신 투박한 작업복을 입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과 서류 가방은 이제 대패와 끌, 망치로 바뀌었다. 그는 나무의 종류를 배우고 연장을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나무의 결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의 손은 물집으로 가득 찼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를 깎고 다듬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되찾고 있었다. 정직, 인내, 그리고 겸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일하며 아주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나무를 통해 대화했다. 사각거리는 대패 소리와 나무 향기 속에서 그들의 상처는 아주 느리게 아물어 가고 있었다. 1년 후 고택의 마당에는 최민준과 그의 곁에서 제법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다듬고 있는 아들 지훈,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는 손자 민수의 모습이 있었다. 3대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그때 이서연 학예사가 밝은 미소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아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가 건넨 액자 속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인증서가 담겨 있었다. 가회동 최씨 고택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보를 넘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위대한 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최민주는 인증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오랜 세월의 주름을 따라 깊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조촐한 축하잔치를 열었다. 지우는 아버지를 위해 서툴지만 정성껏 막걸리를 따랐다. 아버지, 죄송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최민주는 그저 아들의 잔을 말없이 받아 마실 뿐이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난다. 최지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위대한 대목장이 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되찾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며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집을 허물고 마철루를 세우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무너졌던 가족의 신뢰라는 기초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